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요, 인권위 조사관이 만난 사건 너머의 이야기를 담은 책, 어떤 호소의 말들을 쓰신 국가인권위원회 최은숙 조사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분이실까 너무 궁금했는데 그냥 느껴지는 느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이러면 막 차갑고 무섭고 이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다정하고 맑은 얼굴로 네. 와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고요. 최은숙이라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긴 게 2001년이네요. 네. 네. 2001년도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생겼고요. 그래서 설립 준비단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거는 2002년 4월부터입니다. 네. 그럼 우리 조사관님은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서울 YMCA 시민중개실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민운동을 했고요. 네.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인권위 조사관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근무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신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의 예방과 구제 네. 이런 목표로 설립된 국가기구고요. 보통은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이렇게 국가기관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네. 인권위는 아주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 존재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와 같이 이제 조사를 하는 개인 구제를 하는 업무가 있고 또 국가의 어떤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권고하는 정책 분야가 있고 또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 홍보하는 네.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네. 인권에 대해서 교육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지만 정확히 인권이 무엇인지 이런 거는 생각해보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인권이 네. 이제 법과 제도가 중요하지만 또 법과 제도를 하는 분들은 다 사람이고 네. 또 우리가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네. 또 생각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걸 개인이 일단 좀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야 권리도 찾을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어떤 호소의 말들, 이 책은 직장에서의 경험을 담고 있는 책인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2002년부터 조사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네. 조사관이었기 때문에 만나거나 알게 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건 이제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보고서에 담을 수 없던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런 이야기 중에서 이제 책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엮었습니다. 네. 그 조사관 하시기 전에 만난 수많은 인생에 비해서 굉장히 다채로운 인생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경찰이나 검찰, 법원을 상대로 한 진정사건들을 제 조사관 경력에서 가장 많이 한 편인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전국의 교도소, 네. 경찰서, 때로는 정신병원 많은 곳을 가보고 또 네. 거기에 있는 분들을 만났으니까 네, 다채로운 네.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 조사관으로 그분들을 인터뷰하기 전과 이렇게 만나서 이분들이 이런 사정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후에 좀 그런 곳, 뭐 교도소라든가 이런 곳에 가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진 않으셨어요? 그럼요. 네. 보통은 이제 제가 책에도 썼는데 네. 교도소에 가면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사람의 손이거든요. 굉장히 깨끗한 손이 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햇볕도 받지 않고 또 노동에서 잠깐 유예된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더러운 손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표현하죠. 표현으로. 네. 근데 이제 가서 보면 이제 약간 하얀 손이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실제로 아주 악해서 당연히 교도소에 가신 분도 많지만 또 여러한 딱한 사정으로 단지 뭐 몇백만 원의 벌금을 못 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목소리로 낭독을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권위 조사관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손편지를 받는다. 한 번은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로 보기 드문 아름다운 필체의 편지를 발견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간부로 일하다가 어떤 연유로 해고가 된 후 오랜 동안 노숙생활을 해왔다고 그는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생필품 매장에서 참치 통조림 2개를 훔쳤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는데 자신은 노숙생활 중에 배가 고파 음식을 훔치거나 무전 취식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참치 통조림만큼은 절대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름다운 손글씨를 쓰는 이 남자는 참치 통조림 절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현장에서 남자를 체포한 경찰들은 그가 분명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범인이라고 단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재판 중에도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인권위는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를 밝히는 조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 체포와 구속과 재판의 절차 중에 피의자나 피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조사하여 인권 침해 여부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 조사관은 진정 사건의 조사 결과를 쟁점별로 정리해 사건 담당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건이 왜 인권 침해인지 혹은 아닌지를 설득력 있게 피력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 안에 수백 건의 진정 사건을 심의해야 하는 인권위원들은 언제나 핵심만 보고하길 기대한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만 이라는 말의 앞에서는 늘 주눅이 들었다. 레미제라블의 대서사가 간단히 말해 촛대를 훔친 장발장과 그를 용서한 신부의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건들도 핵심만 떼어내면 대개가 별거 아닌 단순한 이야기가 되고 마니까. 핵심만 추출된 진정인의 사연이 혹여 그런 식으로 그려질까 싶어 이 말 저 말 접붙이다 보면 나의 말은 점점 핵심에서 멀어지는 듯 느껴졌다. 나는 통조림 사건이 재판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적법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싶었다. 하지만 우려한 대로 인권위원들은 사건의 판단을 보류했다.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인권위원들의 결정대로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사실 재판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해온 나로서는 증거 부족으로 그에게 무죄가 선고되리라 믿었다. 무죄 판결도 중요했지만 무죄 판결로 받게 될 얼마간의 형사 보상금이 그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 그가 재판에 성실히 임하길 바랬다. 그러나 참치 통조림 절도 사건의 진실은 끝끝내 밝혀지지 못했다. 네. 이분이 참치 통조림을 훔쳤다는 증거가 없는데 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제 좀 법적인 어떤 네. 법률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구속재판을 받던 중에 구속재판의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걸 넘겨서 일단 석방이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건 다행한 일인데 네. 이후에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피고가 도주한 사건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검사가 청구한 그 구형량이 그대로 확정이 돼서 유죄가 확정이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억울해도 어떻게 보면 법이 일단 시키는 대로 그렇죠. 하는 네.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법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이해하거나 인지하지 않거나 또는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경계성 지적장애라든가 이런 네.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을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 같고요. 이 경우에도 통조림이 가방에서 나오긴 했지만 네. CCTV에 찍힌 게 없고 네. 또 통조림이 현장에서 주인한테 넘겨져가지고 팔려버렸기 때문에 이분을 유죄 확정하기가 참 어려운 사건이었고 네.
저뿐만 아니라 국선 변호인도 그렇게 자신을 했었는데 이분이 사라지는 바람에 네, 유죄가 확정됐죠. 제가 나중에 이분이 이제 결국은 체포가 돼서 네. 형을 사는 동안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그때 꼭 나오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죄가 없으니까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하는데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네. 사실 그런 사건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혹시 더 많은 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분이 탐지 통조림을 훔쳐서 체포된 날을 나중에 이제 글을 쓰면서 다시 보니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 사건은 어쨌든 끝났지만 제가 책에 담기까지에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무죄라는 생각이 들어도 가서 이야기를 해야 내가 무죄다. 법이라는 거는 엄격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저희가 인지상정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절차를 밟았고 이걸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분은 난 무죄인데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결국 형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거나 네. 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런 결정을 당연히 하지 않았을 텐데 네. 노숙 상태였고 주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분의 손글씨가 굉장히 독특하게 아름다운 체여가지고 네. 어떤 사연들이 우리 삶에 있겠구나라는 걸 좀 더 짐작하게 하는 네.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글씨가 사실 여러 가지를 말해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그 손편지를 많이 받으시니까 네. 글씨만 보고도 어느 정도 그분의 어떤 삶의 질곡 또는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짐작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일종의 그것도 선입견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글씨를 네. 너무 이상하게 써서 제가 네. 이거는 사실이 아닐 거야라고 네. 했던 사건들도 또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글로 쓰지 못해서 그렇지 이분의 사연이 또 진정성이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매번 주의하려고 하지만 매번 그런 선입견이 저한테 작동을 하죠. 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잘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이 많은가요? 국가인권위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직도 국가인권의 존재를 모르거나 또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루는 사건이 1년에 국가인권위로 한 10,000건 정도가 접수가 돼요. 그 조사관은 대략적으로 한 전담하는 사람이 100명이 채 안 된다고 보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우리 소관이 아닌 사건이 훨씬 많은 이렇지만 그 안에 또 1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또 들어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오지 못해서 또 묻히는 사건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건을 다 소화하기가 너무 버겁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조사관들이 저희 직원이 전체가 이제 3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과 또 교육 홍보 그다음에 조사로 나눠져 있는데 사건 수에 비해서 조사관들은 이제 별로 부족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저희 위원회는 인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지만 네. 각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억울함은 다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한테 이제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다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사연들이 아닌 게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도 그걸 다 이제 정리해서 네. 처리해야 되는 거는 또 맞죠. 그걸 분별하셔야 맞습니다. 되는 거고 분별을 해낸 이후에도 오롯이 한 사건에 이렇게 몰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건을 같이 처리하고 계실 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네. 수십 건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당사자들은 이제 사건을 오늘 접수를 하면 내 사건이 내일 조사되길 바라잖아요. 네, 너무나 그리고 당연한 내 거죠. 것만 조사되길 그렇죠. 바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많게는 막 200건 갖고 있는 조사관들도 있고 네. 저도 차별조사과에서 요즘은 일을 하는데 차별 분야에서 네. 보통은 40건
이렇게 전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네. 진정하셔도 41번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이 서로 있습니다. 네. 네. 그분들은 괜히 서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당연한 주장이시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네. 조사가 좀 지연되고 이런 악순환이 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 당혹스러운 일도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제 인권위에 오셔서 진정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많이 화가 난 상태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시는 분이 억울하다는 거는 억울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고 호소하고 싶고 조사관이 당연히 그 말을 믿어주길 원하죠. 그런데 조사관들은 일단 육가 원칙에 의해서 네. 이 사건에 나열되길 바라고 네. 또 사실을 조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을 전제해서 듣진 않거든요. 네. 왜, 언제, 어디서 이렇게 물으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제 화를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거기에서 오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기도 해서. 아니 네. 그분들은 막 감정적으로 일단 호소를 하실 텐데 조사관님들께서는 일단 이성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빨리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네. 또 도와드리는 방법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 또는 억울함 호소하시는 분들이 사실 억울해진 것은 그런 사건의 본질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이나 또 능력이나 네. 정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기도 해서 네. 마찬가지로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그걸 제대로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 악순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게 또 저희 의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억울할수록 감정이 너무 올라가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네.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될까보다는 일단 이 억울함에 너무 집중하고 계실 테니까. 근데 이제 억울함을 들어주는 국가기관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10,000건 정도가 저희한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를 정확히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지 않거든요. 네. 결국 그렇다면 그런 10,000건 정도의 호소를 받는 거고 네. 그 호소를 듣는 일. 네. 그러니까 사실을 조사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지만 네.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거.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 안에서 정책이나 홍보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일들 모두가 무의미하진 않다. 네. 근데 이제 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이걸 도와줄 수도 없는데 이걸 다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사실 안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그런 과정도 저희 업무 범위에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오래 하다 그러시군요. 보니까. 네.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기 전, 그 전과 지금은 이제 그래도 좀 많이 달라졌나요? 그렇죠. 절차상의 어떤 인권들이 네. 많이 보장되어 있는 건 분명하고 인권과 관련된 또 법과 제도가 굉장히 많이 생긴 것도 분명하거든요. 네. 이를테면 뭐 학교 폭력이다 그런 폭력에 네. 관한 또 법도 생기고 여러 법들이 많이 생겼는데 법과 제도가 모든 걸 다 다루기가 어려워요. 네. 고기잡이 그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든 그건 그물이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 이제 빠져나오는 것들이 억울함이라고 저는 좀 보고요. 네.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은 결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억울함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인권의 마음을 가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20년 동안 많은 제도가 변하고 법과 제도가 바뀌었지만 네. 또 그만큼 다른 종류의 억울함들이 굉장히 커지고 네. 최근에는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네. 많은 노동들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차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또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신분적주의 때문에 문제 제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문제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자꾸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 침해들이 자꾸 생기는 거네요. 특히 이제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 네. 시절을 겪었는데 저희가 설명할 때 이제 재난의 불평등이라고 네. 하거든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겪는 것처럼 생로병사처럼 인식되긴 하지만 네. 현실에서 재난을 잘 들여다보면 가난한 사람 또 사회적 약자들 권력이 없는 곳에 더 잔인하거든요. 네.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아마 일단은 재난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좀 덮어뒀던 인권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 문제들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 환경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새롭게 주목해야 될 인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코로나 같은 재난을 우리가 이전에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부분의 인권을 다루시려면 또 많은 자료와 연구가 많은 생각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인권 침해라는 게 이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긴 한데 보통은 폐쇄된 곳, 권력 관계가 이제 그 극심하게 차이 나는 곳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그런 곳은 더더욱 개방되지 않았잖아요.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더욱 모르게 됐고요. 방역이란 이름으로 또 거의 감옥같이 어떤 시설들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잘 모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때가 있죠. 그랬다가 힘들어진 적, 뭐 이런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20년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적 있거든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국가기관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독립적으로 해라라는 뜻이기도 하고 사실은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정세나 뭐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그걸 결정을 해서 보통 그게 이제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하는데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생명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라라고 권고를 했다가 온갖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해서 굉장히 사실은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곳이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쓴소리라든가 또 그런 이야기들 해주는 것이고 그렇다 해서 그 논란이 이제 잠재워졌고요. 인권위가 조금 더 너무나 용감해서 사회적으로 공감을 받을 수 없다면 또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용감하게 필요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고 그것이 가끔 인권위를 위기에 몰아넣어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든 기구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라 퍼커션과 악단 광칠의 노래 말하고 싶어. 라 퍼커션과 악단 광칠의 노래 말하고 싶어 들으셨고요. 오늘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인권위 조사관이 만난 사건 너머의 이야기를 담은 책 어떤 호소의 말들을 쓰신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은숙 조사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의 시선이 담긴 글을 또 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김태훈 감독의 영화 재심이 개봉됐다. 이 영화는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이나 감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와 이 사건의 재심을 맡은 변호사의 실제 이야기가 바탕이 되었다. 영화에서는 피해자를 그림 솜씨가 뛰어난 영특한 소년으로 재구성했지만 실제 피해자는 지능이 다소 낮고 다방 오토바이 배달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갔던 소년이었다. 2000년 8월 당시 15살이던 소년은 살인사건 목격자에서 삽시간에 살인 피의자로 바뀌어 구속되었고 10년형을 받았다. 15이던 소년의 나이는 어느덧 25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폭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소년을 상대로 1억 4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사망한 택시기사에게 지급했던 보상금과 이자를 소년에게 청구한 것이다. 소년에게 그 돈은 10년의 징역만큼이나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떻게든 삶을 이어가고자 했던 소년에게 국가는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철저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재심을 통해 2016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사이 15살 소녀는 31살이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피해자와 가족에게 약 16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고 배상금의 일부를 담당 경찰과 진범을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간첩 조작과 같은 시국 사건이 아닌 일반 범죄 사건으로 재심이 결정되어 무죄가 확정된 케이스가 몇이나 될까.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사건 말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국가폭력이 만든 지옥을 개인이 탈출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방증한다. 재심 판결 이후 한 발표장에서 피해자를 본 적이 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뒤늦은 정의가 정의일 수 없는 것처럼 뒤늦은 고백은 고백이 아니다. 다만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후회의 마음만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다. 바로 이 사건이, 그 영화 재심을 통해서 알려진 이 사건이 우리 조사관님이 책을 쓰신 계기라고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 그 중에 하나인 건 맞고요. 이것도 역시 긴 이야기인데 2003년도에 사실은 이 사건의 진범이 네. 잡혔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권단체 활동가 한 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셨어요. 이 네. 사건을 조사해달라. 그때 피해자는 3년형을 이미 살고 있었고 새로 진범이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조사를 했더라면 3년 정도에서 진실을 밝혔을 것 같은데요. 네. 2003년도에 국가인권이 설립되고 채 1년 이제 지났을 때여서 저희도 초보 조사관들이고 또 인권위원회에 들어왔던 사건들도 너무 많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종결이 됐습니다. 각하 네. 사건이 됐는데요. 이제 그 사건이 마음에 굉장히 오래 남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건이 이 사건인지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제가 2010년도경에. 네. 이제 그래서 마음에 묻어두고 있다가 그 사건이 이제 재심이 됐잖아요. 네. 2016년경에 재심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때라도 저희가 좀 바로 잡아서 과거에 3년 정도 징역을 살았을 때 이 소년의 억울함을 풀어줄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들을 조금이나마 사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때 재심에 대한 어떤 법원의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을 했습니다. 네. 네, 여러 사정이 있고 또 이유가 있고 이런 결정들은 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관들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없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는 어딘가에 적어두고 싶었어요. 네. 네. 꼭 남기고 싶으셨군요. 네. 네. 저희가 잘한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네. 이거는 인권위 조사관이라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뒤늦은 고백이나마 해두고 싶었다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잘 됐잖아요. 근데 이제 16살의 소년이 30대가 돼서 제 억울함을 네. 풀었는데 사실은 그런 억울함, 제가 말씀드린 만 건의 1년 중에 진정 사건 중에 진짜 그런 억울함을 풀라고 저희가 만 건의 진정을 받는 거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 하라고 한 거를 못했다는 것은 두고두고 네. 저희가 새겨야 할 문제이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일들이 또 있으세요?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어떤 사건의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네. 이야기들도 많지만 네. 이 책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화려하게 저희가 어떤 사건을 해결해서 칭찬받았다는 이야기 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했다. 이거는 네. 월급값 했다라고 해서 잘했던 진정사건의 결과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네. 후회하고 또 아쉽고 법의 한계든 개인의 한계든 다 하지 못했던 것.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고 예전에 한번
음주운전으로 네. 고물상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 생계가 막막하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진정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절차상의 하자는 있어요. 이분이 네. 음주운전을 했던 거는 맞지만 네. 이분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있는 걸로 보이는 지점이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음주운전에 했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날마다 아침마다 전화하셔서 저한테 이제 언제 하냐라고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했으니 도와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다 이제 대고 좀 더 쌀쌀맞게 아니 그러시면 음주운전을 하지 마셨어야죠 네. 라고 말했던 게 마음에 굉장히 걸렸는데 네. 저희가 이제 국가인권위 사건이 늦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면 네. 지연 통보 이제 사과문 같은 걸 보내거든요. 네. 그걸 보냈는데 되돌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제 주소가 불명한 경우가 많은데 네. 수치인 사망이라는 붉은 글자가 있었고 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극단적 선택을 얼마 전에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를 네. 이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 또 그 사건을 계기로 그런 일들을 다룸에 있어서의 마음. 네. 그러니까 저도 제 마음을 뭐랄까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걸 사건으로 봤고 또 많은 경찰관 또 민원하시는 분들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 과정에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묻고 우리가 약간 건조하게 일로 처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더라도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기다려보자 좀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을 하면 좋은데 조사관들은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네. 약간 강박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또 후회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눈물이 약간 글썽하시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시니까. 매번 생각할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요. 제가 이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저희 동료가 네. 책 제목으로 괜찮으세요? 이렇게 정하면 어떠냐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안부를 묻는 것기도 하고 또 위로의 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참 서로가 서로에게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인권의 마음이기도 해서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전국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정말 당부.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네. 서로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남이 보기엔 너도 이상하다. 저희 민원 담당하는 조사관들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책상에다 그걸 써서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네. 웃었어요. 네. 남이 보기엔 너도 이상하다. 네. 우리가 좀 다 이상하고 자세히 보면 귀엽기도 하고 네. 이상하고 또 네. 그래서 슬프기도 한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제에 한없이 관대지 않은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도 이상하고 나도 이상한데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다. 네, 네. 네. 혹시 조사관이 되고 싶은 조사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국가인권의 조사가 요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하게 조금 과거보다는 무조건 시험만 봐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제도도 있고 또 다양한 인권에 관한 활동과 경험, 연구를 했던 분들이 경력을 통해서 들어오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들에 관심을 갖다가 보면 또 경력직으로 오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어려운 일인데 우리 조사관님께서는 굉장히 애정을 갖고 계시고 근데 막 네. 책에 너무 다정한 조상인 것처럼 표현이 돼서 제가 좀 그런데 사실은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호소의 말이 아니라 호통의 말도 많지 않느냐. 네. 그래서 사실 그렇기도 하고 또 조사관들도 무작정 다정할 수는 없고요. 그럼요. 또 때로는 호통도 치고 그럼요. 짜증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 호통의 네. 마음을 호소하시는 거겠죠. 네. 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최은숙 조사관님과 함께했는데요.
뭔가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 제1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지금 생각하면 참 당연한 말인데요. 1948년 이 문장을 만들고 약속으로 선언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똑같이 존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내용을 최은숙 조사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존엄은 쟁취된 것이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마치 하늘에서 툭 하고 존엄함이 떨어져 인간의 뼛속에 박힌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고 믿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모두가 존귀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인류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귀족만, 백인만, 남자만, 비장애인만, 이성애자만 들어갈 수 있던 존엄의 테두리를 계속 넓혀온 역사를 알고 있다. 그 역사의 페이지마다 형언할 수 없는 사륙과 전쟁이, 배제와 차별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약속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체감하지 못한 채 사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당연히 누려야 할 동등한 권리를 위해서 힘든 싸움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작은 힘이지만 성의껏 보태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